최근 한국과 일본의 단체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한국의 일본에 대한 감정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하늘색선이 일본을 좋게 생각한 한국인의 비율이고 연두색이 일본을 나쁘게 생각한 한국인의 비율인데요. 누가 보더라도 2019년에 뚜렷한 변곡점이 있음을 볼 수 있죠. 바로 지난해 7월 기습적으로 실시된 아베 내각의 대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때문이었는데요. 이것이 트리거가 되어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그나마 31.7% 비중으로 일본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한국인들조차 이제는 12.3%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한국인의 비중은 불과 49.9%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급증하여 무려 71.6%까지 치솟게 되었죠. 그런데 조금 황당한 사실은 일본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조사도 하였듯이 한국인들의 일본인들의 인식조사도 진행되었는데 굉장히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한국인이 비호감이라고 답한 일본인의 비중은 49.9%에서 46.3%로 소폭 떨어졌고 오히려 한국인이 호감이라고 대답한 일본인의 비중은 20%에서 25.9%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분석으로는 일본의 젊은 층은 정치 외교적인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것과는 별개로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아이즈원과 니쥬 등이 대표하는 K-팝에 빠져드는 일본 젊은 층의 여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등이 대표하는 한국 드라마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빠져드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한국에게 미움만 사고 있을 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무기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이 한국에게 문화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본 일본의 네티즌들은 야후 사이트를 보면 대부분 한국과의 단교만이 답이라고 해서 모두가 한국을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결국 일반적인 시민들은 자기 삶의 즐거움에만 집중을 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의 패배자 내두익들만이 인터넷에서 의기투합하여 우리끼리 단교를 한 해 만에 정신승리를 하고 있었구나 라며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자조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본 네티즌들은 여전히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역시 일본은 천하무적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일본의 언론이 이러한 현상을 앞장서서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난 23일 일본의 데일리 신초에서 올린 기사인데요. 한국의 일본 불매에도 끔찍하지 않는 일본의 탑 브랜드 라는 제목의 이 기사에서는 한국은 요즘 그들이 전개했던 일본 불매운동의 성과를 자랑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일본에게서 벗어난 것은 전무하다 라며 한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가장 먼저 드는 예시가 일본 불매운동의 대표 타겟이었던 유니클로인데요. 히트텍은 한국의 추위 대책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다.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의 겨울은 단지 보기 드물 정도로 따뜻한 겨울이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히트텍 없이도 겨울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평상시와 같은 추위 수준이었다면 유니클로는 이번에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을 것이다 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니클로는 2020년 9월 부산 범일점을 개장하였으며 10월 7일에는 경기도 안성시에도 3매장을 개장하였다며 올해 들어 4개 점포를 새로 개점했기 때문에 유니클로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미 몇 년 전부터 개장이 예정되어 있어 임대계약도 완료된 매장들이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되어도 어쩔 수 없이 강행한 개장이라 파리만 날리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유니클로는 한국에서 인기 만점이라는 주장을 하다니 일본의 언론이 얼마나 일본 대중을 바보로 하는지 짐작이 됩니다. 일본의 정신승리 재료는 유니클로뿐만이 아닙니다. 린나이는 일본의 가스기기 전문 생산업체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일러 업체로 유명하죠. 대중에게 너무나 친숙한 나머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 브랜드를 한국 브랜드로 알고 있다가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에서야 일본 브랜드로 인지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바로 이 점을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은 공동주택이 주류이고 건설하는 개발자는 설비의 신뢰성을 가장 중시한다.
불매운동이 확산됐다고 해서 브랜드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라며 오랜 기간 꾸준히 신뢰도를 쌓아온 린나이에게서 한국인들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일갈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다음은 2018년과 2019년 대한민국 가정용 보일러업계의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정리해놓은 표인데요. 이곳에서 린나이는 업계 3위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2018년 3,251억 원이었던 매출이 2019년에는 2,913억 원으로 12% 감소하였고 그 결과 2019년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49억 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15억 원으로 심각한 적자에 빠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업계 1위인 경동나비에는 이러한 린나이의 매출을 모두 빼앗아왔기 때문에 2018년 7,267억 원이었던 매출이 2019년에는 7,742억 원으로 총 6.54%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9.86%, 당기순이익은 무려 12.54%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만 봐도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력이 상상 이상으로 확대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동나비에는 각종 광고와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을 국가대표 보일러라고 칭하는데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외에도 한국은 이미 일본 불매운동이 일상화되었고 일본이 정조준했던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는 이미 그 누구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한국의 하청기업이나 마찬가지 수준이었던 일본의 소재화학기업은 고난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뜻인데요. 지난 10월 5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일본의 대표적인 불화수소 업체였던 모리타화학은 이번에 순이익이 무려 90%나 감소한 충격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 전인 2018년도 회계연도에는 순이익이 약 88억 원이었으나 2019년 회계연도에는 그것의 10%밖에 안 되는 8억 원으로 뚝 떨어지게 된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의 몇몇 소재 기업은 자신의 국가를 버리고 한국으로 도망을 오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데카 그룹은 일본의 화학 소재 대기업 중 하나로서 반도체 소자 커패시터용 고유 전재료를 생산하는데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도무지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의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개발 라인을 한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시제품 역시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생산하게 된다는데요. 수십억 원을 들여 기존의 수원에 위치해 있던 연구개발 거점을 2배 규모로 확장시켰고 클린룸과 관련 장비를 설치하여 자신들의 차세대 먹거리가 될 신기술 역시 모두 한국에서 개발할 환경을 갖추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일본의 네티즌들은 첨단 기술 유출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이것을 막아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데카에서는 이미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고 있기에 사실상 일본인들의 의견은 묵살당하고 있다고 하죠. 아데카가 이렇게 나라를 버리면서까지 절실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데카는 반도체 메모리의 용량을 키우고 디바이스 소형화에 사용되는 고유전재료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가 세계 1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유지하던 불화수소 업체 스텔라 케미파가 한국 때문에 한순간에 몰락하는 모습을 보자 자신들 역시 언제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고유전재료의 최대 수요 국가인 한국, 최대 수요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전 상케이 신문 런던 지국장이자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의 연구원인 기무라 마사토 국제기자는 일본은 한일 역전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있다 라는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칼럼 속에서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이론이 언급되는데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고대 아테네 출신의 역사가이자 장군이었던 투키디데스가 펠레폰 네소스 전쟁사에서 주장한 이론으로서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설명합니다. 중국의 성장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졌기에 미국이 이것을 견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운이 감도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죠. 그리고 한일 무역 분쟁 역시 유사한데요. 과거에는 자신들이 식민지화까지 했던 가까운 나라 한국이 이제는 많은 분야에서 자신들을 앞질렀고
또 앞지를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진 일본이 하나둘 선을 넘기 시작하면서 양국 간의 분쟁이 더욱 격화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지닌 신형 현무 미사일을 발표하자 일본에서는 3천만원 정도의 가격을 지닌 1인용 벙커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여러가지 측면에서 요즘 일본이 한국에 대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 여간 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병으로 사의를 표하자 내각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물론이고 현 정권의 전통 후계자를 자처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난 7일 일본의 1위 언론 요미우리 신문이 유권자 107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52%로 집계되었습니다. 한 달 전인 8월 조사에서는 37%였습니다. 무려 15%나 수직 상승한 것입니다. 사실상 차기 총리로 낙점된 스가 장관의 지지율은 더 급상승했습니다. 그는 차기 자민당 총재 적합도 항목에서 46%로 1위를 얻었습니다. 아베 총리의 정적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33%,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은 9%를 기록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원래 총리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지지율이 5% 내외였습니다. 신문은 내각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는 임기를 마치지 못한 중도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신문은 장기 집권의 피로감에 등을 돌렸던 민심이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총리가 유력시되는 스가 장관은 한국인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는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국제법 위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 일본 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국제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스가는 지난 6일 일본 국어 언론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관계의 기본이다. 그것에 확고하게 제약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그의 발언이 별로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아베 내각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발언을 해왔습니다. 논리는 언제나 한일 청구권 협정이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왜 자꾸 한국의 발목을 잡는 걸까요? 이 협정은 도대체 왜 맺어진 것일까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5년 만에 국제사회에 복귀했습니다. 1951년부터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다시 국교를 맺는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의 국교를 추진한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두 나라가 국교를 맺어 함께 공산주의에 대항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지지부진하던 관계가 급물살을 탄 건 박정희 정권 때였습니다.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국에게 집권의 명분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1961년에는 박 전 대통령이 일본을 직접 방문해 일본 총리와 한일 국교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이 일본 외무상과 협의해 나갔습니다. 한일 회담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고작 청구권 3억 달러와 경제차관 2억 달러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모든 배상을 포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식민 지배의 피해에 대한 모든 배상이 그렇게 날아간 것입니다. 1964년 협정의 내용이 알려지자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일회담 반대 투쟁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죠.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이를 진압했습니다. 마침내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본은 55년 전에 체결된 이 협정을 계속해서 들먹이며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책을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은 이와 상관없이 일제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일본은 모든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스가 장관은 아베 정권의 모든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일 관계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인터뷰 전날 일본은 정책집을 내놓았습니다. 정책집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 외교 및 안보 정책을 펼치고 중국을 위시한 근鄰국가 안정적 관계를 구축하겠다. 한국을 거론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한국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가 장관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 정권의 계승, 스가는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1위인 호소다파와 2위 아소파, 3위 타케시다파, 4위 니카이파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시아라파와 무파벌이 합세해서 이미 국회의원 과반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는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베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일 순회 전화회담이 37차례 열렸다.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석했다. 러시아, 중국, 한국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전부 보고를 받아왔다. 참고로 중국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방위를 추진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의 마지막 과업은 개헌입니다. 그는 자신의 임기 내에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어떤 입장일까요? 헌법 개정을 위한 환경을 정비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현행 헌법은 1947년 5월에 발표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패전 후에 만들어졌고 연합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죠. 헌법 구조 1항과 2항에는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 공군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립니다. 아베 총리가 이 조항을 모두 바꾸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 근거 조항을 넣는 개헌을 추진해 온 것입니다. 사실상 전쟁 가는 국가를 만들려고 한 것이죠. 스가 장관의 광폭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의원을 해산해 조기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시사했습니다. 스가가 총리가 되면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약 1년여가 남았죠. 만약 조기 총선을 하면 장기 집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코로나 대응이 우선이라며 한 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는 중의원 해산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중의원 해산과 관련해 이렇게 답해왔다. 총리가 한다면 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향후 정치 환경을 보고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친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정치권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